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나오나? 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책벌레에서 책 읽는 찌라입니다. 새해 첫날이에요. 정유년의 첫날인데 여러분들 어떤 하루 보내셨나요? 저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려고 했는데 늦잠 자서 조금 자괴감 들고 괴로운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라클 모닝으로 시작을 하려 했으나 미라클 모닝을 만들지는 못했고, 하지만 나름 좀 오늘 새해 계획도 세우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2017년 계획을 많이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만등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신태호님, 혜기님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은 그 애덤 그랜트의 오리지널스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계발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이제 읽고 있는 책인데 자기계발서에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으니까 좀 이 책은 그 여러분들 1등의 습관 뭐 이런 책들 읽어보셨나요? 그런 것처럼 좀 경험주의나 사례나 실험에 기반한 자기계발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성향을 갖고 있더라라고 분석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애덤 그랜트는 와튼 스쿨의 조직 심리학 교수이고요. 네, 그 시작을 저와 같이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어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그럼 오리지널 이 책의 제목인 오리지널이 무엇이냐? 명사 중에서 호소력이 있고 독특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사람이라는 그 의미의 오리지널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성을 여기서는 독창성, 오리지널리티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원문에서 오리지널리티라고 되어 있는 걸 우리말로 독창성으로 옮겨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럼 독창성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봤더니 제가 좀 놀랬던 부분이, 일단 1번 기존의 체제에 의문을 제기한다라는 부분에서는 독창성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좀 놀랬던 거는 두 번째 위험을 관리한다라는 부분에서 이들이 리스크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는 리스크를 회피하고 관리할 줄 아는 사람들이더라 라는 부분까지 어제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한 그 오늘날 성공하기 위해서는 독창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독창성은 기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독창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요. 이 책의 그런 부분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비드님 얘기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독창성을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항상 어떤 아이디어들이든지 좋아 보이는 것들인데 그 중에서 어떻게 진짜 좋은 것을 구별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눈먼 열정에서 벗어나기 부분입니다. 데이비드님이 실례될 수 있겠지만 이라면서 제 나이를 물어보셨어요. 저는 30대이고 그러게요. 한 살을 더 먹어서 매우 슬프네요. 네. 하지만 올해도 즐겁게 멋진 한 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에 관한 두 가지 어떤 성공한 아이디어와 실패한 아이디어를 얘기를 듭니다. 20세기가 막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때 실리콘밸리를 단번에 사로잡은 발명품이 하나 등장했다. 스티브 잡스는 그 발명품에 대해 PC가 발명된 이래로 가장 놀라운 제품이라고 말했다. 시제품의 마음을 뺏긴 잡스는 그 제품을 만든 발명가에게 회사 지분 10%에 6,3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네. 그 발명가가 제안을 거절하자 잡스는 그답지 않은 일을 했다. 잡스는 그 발명가에게 향후 6개월 동안 무료로 자문을 해주겠다고 했다. 심지어 아마존의 창립자 제프 베조스도 그 제품을 보자마자 발명가에게 혁명적인 제품이다. 판매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제품은 무엇일까요? 이 발명가가 자신이 발명한 그 신상품이 1년에 한 주에 1만 개씩 팔릴 거라고 예상했대요. 하지만 그 제품은 6년 동안 겨우 3만 개에 팔리는데 그쳤다.
그 제품은 자동 평형 기능을 갖춘 개인용 이동수단인 세그웨이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세그웨이를 지난 10년 동안 가장 실패한 10대 기술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요즘은 조금 타는 사람들이 보이죠. 근데 세그웨이가 엄청난 이동수단이 될 거라고 예상했던 많은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아마존 제프 베조스도 그랬지만 그렇게 성공적인 제품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세상에 독창성이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탄식할 때 창의성이 없다라고 창의성의 부재를 탄식한다. 사람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더 생각해낼 수 있다면 훨씬 좋겠지만 실제로 독창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아이디어 창출이 아니다. 그것은 아이디어의 선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정말 아이디어는 많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골라내느냐 그것이 문제이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세그웨이는 크기가 작고 가볍고 저절로 균형을 잡기 때문에 우편 배달부, 경찰관, 골프를 치는 사람들에게 제격이었고 궁극적으로 일상적인 이동수단을 완전히 바꿔놓을 잠재력을 지닌 제품이었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낸 당사자가 자기 아이디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젊은 나이에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가 된 나의 제자 저스틴 버그는 수년 동안 이 문제를 연구해왔다. 한 연구에서 버그는 여러 집단에게 다양한 서커스 공연을 담은 비디오를 보여주고 각 공연이 얼마나 잘 될지에 대해 예측하게 했다. 그래서 태양의 서커스 단원들을 비롯한 서커스 관련 단체들도 각자 자신들의 공연이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예측했다. 그리고 서커스의 경영진도 비디오를 보고서 이 공연이 성공할지 대박이 날지를 확인해봤다고 해요. 근데 이제 조사해본 결과 서커스 단원들은 자신의 공연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자들은 자신의 공연을 다른 9팀의 서커스 단원들의 공연과 비교하여 순위를 매길 때 2단계 정도 높게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진은 좀 더 현실적이었다. 경영진은 단원들보다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치기에 보다 중립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니까 그 서커스를 만든 사람들한테 당신의 서커스를 평가해보세요 라고 하면 주변 단원들이 평가한 것보다 2단계 정도 높은 수치로 평가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할 때 실제보다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들의 경우에 학생들 70%가 자신의 리더십에 대해서 평균 이상이다. 학생들 2%가 평균 이하다라고 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다 대부분의 평균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0%였다라는 것이 재밌고요. 기업가도 마찬가지래요. 3,000명 규모의 중소기업들에게 여러 기업을 제시하고 이 기업들이 성공할 확률을 매기게 했다. 그들은 평균적으로 자신의 기업은 10점 만점에 8.1로 보았지만 자신의 기업과 유사한 다른 기업들이 성공할 확률은 10점 만점에 겨우 5.9점을 주었다고 합니다. 카톡이 자꾸 오네요. 잠깐만요. 소리를 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낸 아이디어나 이런 것에 굉장히 도취돼가지고 이건 굉장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자신감은 창의성이라는 영역에서 특히 극복하기 어려운 편견이다. 당신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때는 비교 대상이 없는 독특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과거에 자신이 창안한 것에 대해 받았던 타인의 평가를 모두 무시하게 된다. 과거에 생각해낸 것들이 완전히 실패로 끝났어도 이번에는 다르리라고 생각한다. 기업가와 발명가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성공할 확률을 어느 정도는 실제보다 높게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를 추진할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 대중의 실제 선호도를 알게 되고 나서도 그들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확증 편향에 빠진다. 즉, 자기 아이디어의 장점만 눈에 들어오고 한계나 단점은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거나 변명으로 무마해버린다. 네. 화장실 거울 앞에서 남자 그림이 떠오른다고. 네. 진식님. 남자들이 좀 더 자기한테 관대한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어떤 자기 패착에 빠지지 않고 좀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는 데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제대로 평가를 내리는데 소질이 없다면 걸작을 창조할 확률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답은 수많은 아이디어를 대량으로 창출하면 된다. 딘 사이먼트는 평균적으로 볼 때 창의적인 천재들이 같은 분야의 동료 집단보다 질적으로 우월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단순히 훨씬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낼 뿐이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다 보면 독창성을 달성할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준목님, 가슴을 후벼 판다고 팩트폭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결국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야를 막론하고 최고의 독창성을 보여준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창출해낸 사람들이고 그들은 가장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낸 기간에 가장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완전히 그냥 뭐 다발적으로 내서 그 중에서 뭔가를 해냈다. 네, 질보다 양이라는 그런 얘긴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창성을 발휘하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몇 개의 아이디어만 생각해내고 그것을 완벽할 때까지 다듬고 수정하는 데 집착하기 때문이다. 이거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좋은 컨텐츠를 널리 퍼뜨려 공유하게 만드는 업체인 업워디에서 2명의 직원이 한 편의 비디오에 대한 제목을 만들었다. 그 비디오는 원숭이들이 오이나 포도를 보상으로 받을 때 보이는 반응을 찍은 것이다. 이 영상의 제목을 혹성 탈출을 기억하는가? 현실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적었을 때 8,000명이 그 동영상을 보았다. 또 다른 제목은 원숭이 2마리 사이의 임금 불평등. 그 결과는 이라고 해서 50만 명이 이 동영상을 봤대요. 그래서 59배의 차이를 이끌어냈다. 그래서 업워디는 하나의 기발한 제목을 정하기 위해 적어도 25개의 제목을 생각해내야 한다고 한다. 뻔한 아이디어를 배제하고 나서야 비로소 보다 희소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만큼 사고가 자유로워진다. 어버디의 직원들은 다음과 같이 경험을 전한다. 절박해지면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24번째 제목이 진짜 형편없어도 곧이어 생각해낸 25번째 제목이 당신을 전설적인 인물로 만들지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약간 린 스타트업 같죠? 굉장히 많이 쏟아내고 그거를 막 실험해가지고 뭐 A/B 테스트 하면서 많은 제목을 테스트해봤을 때 좋은 거를 건져낼 수 있다. 네, 종우님 말대로 사실은 하나만 걸려라 뭐 이럴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린 스타트업이 이러한 그 사고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부정 오류에 대해서도 말하는데요. 이 책이 앞에 사례를 하나 잠깐 말하는데 미국의 어떤 방송 프로에서 이 프로그램은 다 안 될 거야. 다 안 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정말 폐지 직전에 갔던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됐다. 프로그램의 이름은 사인펠드였는데 그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긍정 오류도 있지만 내 거 잘 될 거야 라는 긍정 오류도 있지만 부정 오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정 오류는 연예 산업에서 흔하다. 영화 제작 스튜디오 경영자들은 스타워즈, E.T., 펄프픽션 등 수많은 성공작들을 퇴짜를 놨었다. 출판계에서도 나니아 연대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해리포터 등 출판사 경영사들이 퇴짜를 놓은 작품은 많다는 거예요. 게다가 기업 혁신에 관한 연보들을 보면 경영진이 중지하라고 명령한 프로젝트 가운데 나중에 대대적으로 성공을 거둔 제품들도 많다. 엑스박스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거의 사장될 뻔했다. 제록스는 비실용적이고 비싸다는 이유로 레이저 프린터의 생산을 취소할 뻔했다.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직관적으로 새로운 것은 거부하게 되고 생소한 개념이 실패할 이유를 찾게 된다. 자칫 실패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심사 대상인 새로운 개념을 과거에 성공했던 전형적인 아이디어들과 비교하게 된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개념이 나타났을 때 이거의 불확실성을 안고 싶어 하지 않고 리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워런 리틀필드는 사실 실험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은 대부분 시청자 평가단에게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한다. 그 이유는 시청자 평가단은 새롭거나 색다른 것에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시청자는 경험이 많지 않고 그들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편집대에 잘려나간 수많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사인펠드가 처음에는 진짜 시청자 평가도 최악이었는데 그거를 겪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시청자 평가는 그만해야 된다.
내가 만든 쇼의 운명을 셔먼 오스크 같은 로스앤젤레스의 부자 동네에 사는 20명의 사람들이 좌지우지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난 제대로 된 시청자 평가를 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성현님이 하나만 걸려라기보다는 많은 거 생각하다 보면 그걸 다각화하고 연결되면서 좋은 것이 뿅 하고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하나는 사실 이 책에서 제가 약간 스킵한 부분이 그거를 소셜이나 페이스북이나 빨리빨리 검증해보라는 거예요. 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면은 그거를 실제로 조그맣게라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빨리빨리 많이 던져봐서 그 중에서 잘 되는 걸 가져간다라는 뭐 그런 컨셉이고요. 명길님, 저는 토요일 일요일에 10시 반에 책벌레에서 한 권의 책을 이틀 동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또 이 미러링이 끊겼네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이틀 동안, 네, 잘 보이시나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시청자 평가단의 아이디어의 그런 사람들이 평가에 머물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내 아이디어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해요. 시청자 평가단도 경영진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데는 적합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부정 오류에 너무 취약하다. 그들은 기존의 아이디어에 너무 매몰돼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퇴짜를 놓으려고 한다. 아이디어를 낸 당사자들 역시 제대로 평가하는 데 서투르다. 그들은 자신이 낸 아이디어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측하는 데 있어서 평가에 능통한 집단이 하나 있다. 바로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의 동료 집단이다. 저스틴 버그의 서커스 공연에 관한 연구를 보면 공연 비디오가 호응을 얻을지 공유될지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될지 가장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들은 동료 서커스 단원들이었다. 저는 이거에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막상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 책익질화가 뭐 사람들이 좋아할지 어떤 컨텐츠를 좋아할지 가장 빠르게 반응을 해주는 게 창업자 스타트업 동료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어떤 컨텐츠가 잘 사람들한테 어필이 된다라는 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주변 사람들, 같은 산업에 있는 친구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검증해 줄 수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다은님, 책 소개되면 책 안 사보게 되지 않을까요? 했는데 어차피 제가 책 소개를 안 드려도 책을 안 사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책을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두 번째 아이디어로 사실 제가 이 책이 뽑은 제목들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여기는 이제 위험을 무릅쓰다라고 그러니까 소제목들이 마음에 들진 않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뜻을 조직에 관철시키는 방법인데 그냥 만약에 지금 시류와 맞지 않았을 때 그거를 막 내가 계속해서 우기면 사람들은 거부감을 들게 된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조직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인정을 받을 만한 위치에 일단 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위치에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맥락 속에서 내 의견을 몰아붙여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게 위험을 무릅쓰다라는 장입니다. 여기는 약간 건너뛰어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4장은 좀 재밌었는데 서두르면 바보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시장을 선점해야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기에 이야기를 좀 소개해 볼게요. 그러니까 보통 뭐 이런 선발주자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늦은 밤, 한 청년이 자신이 묵는 호텔방에서 책상에 놓인 텅 빈 백지 한 장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일자리와 자유를 위한 대행진이 다음날 아침 워싱턴에서 열리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마틴 루터 킹은 아직 행사 마지막을 장식할 연설문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였다. 밤 10시가 돼도 초안도 못 썼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막 시간이 굉장히 급해서 마음이 타가지고 만들어낸 게 그 I have a dream으로 시작하는 그 연설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놀랍게도 독창적인 사람들을 살펴보니 신속하게 행동하고 첫 주자가 되는데 따르는 유리한 점보다 불리한 점이 많았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 건 사실이지만 바지런한 벌레는 잡혀 먹힌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그게 꼭 1등이어야 좋냐에 대해서 이 부분이
다르고 있습니다. 음. 다들 책 안 읽는 거를 굉장히 오늘 얘기를 해주셨는데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 한 12권? 15권 정도 올해 목표를 좀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부지런히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나랑 결이 맞는다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은 창의력이 비상한 박사과정 학생 신지혜 씨가 이 책은 미국 책인데 한국 사람이 나와요. 직관에 반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미루는 행위가 독창성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였다. 신지혜 씨는 할 일을 미루면 특정 아이디어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할 시간을 벌게 된다고 주장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달콤한 얘기죠. 내가 미루면 창의력이 더 증가해라고 하면 우리는 내일부터 더 열심히 미루겠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제 신 씨가 한국의 한 가구 회사로부터 자료를 수집했는데 조사 결과 작업을 미룬 직원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소비했고 상사로부터 더 창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연 전술이 반드시 창의성에 불을 지피지는 않는다. 애초부터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직원이라면 꾸물거리면 뒤처지기만 한다. 그러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겠다는 열정이 있는 직원들의 경우 작업을 미루면 훨씬 창의적인 해법을 생각해냈다. 그럼 왜 그럴까요? 할 일을 미루면 생산성은 떨어질지 몰라도 창의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서 근면 성실을 중요시 여기는 청교도적 근로윤리가 강조되면서 근대 인류가 효율성에 집착을 하게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인류 문명은 게으름의 미덕을 인식했다. 이 부분 되게 재밌었어요. 그죠?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루는 이라는 행위를 묘사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게으름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적당한 때를 기다린다 라는 의미였대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것은 게으른 것은 곧 다른 적당한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를 뜻한다고 로 쓰인다. 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만 보면 미루기가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 영재들은 미루기를 과학적인 문제나 해결책을 너무 서둘러 선택하지 않고 생각이 무르익도록 해주는 방편으로 삼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끄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상 뭔가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찬찬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때 그렇게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애매해요. 그죠? 아까 그 전제를 달았잖아요.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있을 때 문제를 미루는 게 좋은 해결책을 주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약간 케바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경비님이 다양한 생각을 하다 보니 일이 미뤄진 건지 일을 미룬다고 창의적인 생각이 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쵸. 생각을 무릅다가 시험 떨어지고 원하는 성과 못 얻을 수도 있지 않냐. 네, 그런 얘기도 해주셨고 그쵸. 영희님 말대로 유레카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꿈에서 그 생각해가지고 뭔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거나 샤워할 때 그런 생각이 떠오른 적.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는 그래서 꼭 미루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였고 또 하나는 이제 개척자와 정착자의 얘기입니다. 100여 개의 기업을 창립하는 데 관여한 아이디어 랩 창립자 빌 그로스는 무엇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기 포착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적절한 시기를 포착하는 일이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데 42%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은 선발주자가 유리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보랏빛 쏘가 온다? 약간 좀 책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선두주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가 보는 많은 마케팅 서적들이. 근데 마케팅 연구자인 피터 골더와 제라드 텔리스는 권위 있는 한 연구지에서 개척자, 파이오니어로 분류되는 기업들의 성공과 정착자, 세틀러로 분류되는 기업들의 성공을 비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척자들의 실패율은 47%인 반면 정착자들의 실패율은 겨우 8%였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개척자들은 당연히 처음 하니까 실패율이 높았겠지. 그리고 정착자들은 실패율이 낮았겠죠. 근데 여기 보면 선발주자가 되면 유리한 점들보다 불리한 점들이 많았다. 개척자들이 더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경우가 덜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생존 가능성뿐만 아니라 수익률도 더 낮았다.
그런 사례들을 보면 가정용 비디오 게임 콘솔 분야의 개척자는 1972년에 출시된 마그나복스 오디세이였는데 초보적인 수준의 스포츠 게임 기능이 대부분이었다. 그렇지만 정착자인 닌텐도는 1975년에 오디세이의 유통권을 인수한 뒤 독창적인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만들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젤다의 전설과 같은 게임을 출시함으로써 10년 만에 마그나복스를 시장에서 퇴출시켰다. 닌텐도는 사용자 친화적인 컨트롤러, 정교한 캐릭터, 그리고 인터랙티브 롤플레잉 등으로 게임을 변모시켰다. 독창적이기 위해서 반드시 선발 주자일 필요는 없다. 뒤늦게 시작한다고 해도 색다르고 더 나으면 그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발주자가 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데 훨씬 적합한 이유가 있다. 위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최초가 되는데 이끌리고 충동적인 결정을 하기 쉽다. 그러나 위험 회피 성향의 기업가들은 비켜서서 적당한 기회를 기다리며 진입하기 전에 위험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그래서 시장에 최초로 진입한 사람은 온갖 시행착오를 겪어내야 한다. 반면 정착자들은 개척자의 실수를 지켜보면서 배울 수 있다. 선발주자로 나서는 것은 전술이지 목표가 아니다. 라고 제로투원의 피터 틸이 얘기합니다. 그는 선발주자라고 해도 누군가 나타나 자리를 뺏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시장 선점자, 파이어니어가 되는 것이 꼭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이 책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오리지널스라는 책을 좀 소개를 해봤고요. 저기 동미님, 서동미님이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서 나온다고. 네, 진짜 예전에 읽었던 경영학 책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도 정말 선점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나오고 건비님이 선도자 대볕자 판 바뀌면 또 서열 바뀐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지금 이 파트를 읽으면서는 공감이 반 되기도 하지만 좀 무슨 생각도 들었냐면 근데 당연하죠. 왜냐면 이걸 지표적으로 사후적으로 해석을 하면 당연히 잘 됐던 그러니까 선발 주자들의 실패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선발을 하는 것이 그렇다고 안 좋아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 제 얘기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는 조금 다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파이어니어가 있었으니까 사실은 그 다음 시장이 열리는 건데 나는 그러면 이제 성공하려면 파이어니어가 아니라 그냥 좀 지켜봤다가 잘 되는 걸 하겠어라고 하면 네 리스크는 낮아질 수 있겠지만 그거는 약간 사람의 성향에 달려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런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조직 심리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 네, 그러면 뭔가 조직이나 조직 경영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읽어본다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조직 심리학이라고 했냐면 어떤 인재들이 좋은 인재일까? 뭐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원래 여기서 딱 띄우려고 했는데 솔직한 한 줄 평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새해의 새로운 솔직한 한 줄 평.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될 놈 될, 안 될 안. 그래서 이게 사실 성공한 사람들을 쭉 이렇게 늘어놓고 성공한 사람들은 이러한 경영이 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저는 그냥 예를 들면 제가 미라클 모닝 소개하려다 안 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떤 주장이고 이거는 이제 경험주의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분석한 데이터를 토대로 주장을 하는 거니까 저는 그런 자기계발서가 훨씬 더 풍부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럼 그 성공한 사람들의 성향을 따라가면 우리도 성공할 것이냐 혹은 그 성향을 가진 사람만이 성공할 것이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재미있게 읽었지만 좀 반반이다? 나도 그럼 꼭 따라가야 되나? 나는 리스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는 좀 리스크를 버리고 약간 안정을 더 지향해야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될 놈 될, 안 될 안. 그래서 될 놈인지 아닌지는 내가 결정한다. 네, 저도 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경영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새해 첫 책이었는데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간은 아닌데 작년 하반기에 나와서 2016년 7월쯤에 나와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책이고 저도 매우 관심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봤습니다. 2017년에는 더 좋은 새 책을 많이 들고 와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권을 읽더라도 좀 더 유익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좋은 책을 소개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고민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내일 월요일인데 멋지게 정유년 새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물러갈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